독사 특공 여단의 식당은 죽음처럼 고요합니다. 수백 명의 군인들이 앉아 있지만 들리는 소리라고는 오직 박태극 대령의 은식기에서 나는 규칙적인 금속성 소음뿐입니다. 그는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저 포크와 나이프로 접시 위에 스테이크를 잘게 자를 뿐입니다. 마치 자신의 왕국을 순찰하는 거대한 뱀처럼 그의 눈빛은 식당 전체를 천천히 훑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정적이 깨집니다. 어수룩해 보이는 신임 여군 대위 한 명이 실수로 자신의 식판을 떨어뜨리고 맙니다. 쨍그랑, 귀를 찢는 파열음, 식당 안의 모든 움직임이 즉시 멈춥니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일제히 그녀를 향합니다. 박태극 대령이 천천히 식기를 내려놓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당황하며 바닥에 음식물들을 줍고 있는 여군 대위에게로 걸어갑니다. 그는 그의 식판을 집어듭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모욕적인 행동으로 식판을 그대로 뒤집어 그 안에 있던 김치국물과 밥, 그리고 음식물 찌꺼기 전부를 그녀의 머리 위로 쏟아부어 버립니다. 뜨끈한 국물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타고 얼굴을 지나 빳빳한 군복을 흠뻑 적십니다. 그의 충신들이 앉아있던 장교 테이블에서 역겨운 웃음소리가 터져나옵니다. 이곳은 나약한 자가 있을 곳이 아니다. 특히 칠칠치 못한 계집은 더더욱. 그가 으르렁거립니다. 이게 너를 위한 첫 번째 교육이다. 하지만 그녀, 이서현 대위는 울지 않습니다. 김치국물이 턱을 타고 뚝뚝 떨어지는데도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둡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봅니다. 차갑고 이해할 수 없는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떠오릅니다. 그녀는 그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교육 감사합니다, 대령님. 하지만 확신하십니까? 이것이 저를 위한 교육인지 아니면 대령님을 위한 마지막 시험인지 말입니다. 그 말 한마디와 그 수수께끼 같은 미소는 폭군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차가운 불안의 씨앗을 심어버렸습니다. 그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왕국이 이제 곧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독사여단의 공기는 쇳가루와 마른 흙먼지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막사 위로 펄럭이는 부대기의 날카로운 파열음마저 마치 포식자의 울음소리처럼 들리는 곳. 이곳은 대한민국 최정예 특공대원들이 모인 인간 병기들의 소굴이었다. 연병장을 가로지르는 병사들의 얼굴에는 감정이 없었다. 그저 강철처럼 단련된 근육과 언제든 적의 목을 물어뜯을 준비가 된 야수의 눈빛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이곳에서 나약함은 곧 죽음이었다. 바로 그 늑대들의 소굴 한복판으로 어울리지 않는 행정차량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들어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이곳의 모든 것과 완벽하게 대조되는 존재였다. 갓 임관한 듯 앳돼 보이는 얼굴, 두꺼운 뿔테 안경, 그리고 전투복이 헐렁하게 느껴질 만큼 가녀린 체구의 여성. 그녀의 어깨에는 대위 계급장이 달려 있었지만 그 어떤 위압감도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낯선 곳에 발을 디딘 길 잃은 새끼 양처럼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그녀의 눈빛에는 불안과 어색함마저 서려 있었다. 그녀가 바로 오늘부로 독사여단의 군수장교로 발령받은 이서현 대위였다. 그녀의 등장은 부대의 삭막한 풍경에 떨어진 이질적인 잉크방울과도 같았다. 훈련을 마치고 복귀하던 병사들은 걸음을 멈추고 노골적인 호기심과 경멸이 뒤섞인 시선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저런 여자애가 여긴 어쩐 일이지? 본부에서 서류 나부랭이나 만지던 온실 속 화초가 잘못 찾아왔군. 그들의 수군거림은 소리가 되지 않았지만 그녀의 등 뒤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그녀를 맞이한 것은 여단 본부의 작전 참모인 소령이었다. 그는 서류를 검토하며 고개 한번 들지 않고 말했다. 이서현 대위, 이력서를 보니 줄곧 국방부 행정실에만 있었군. 특공여단은 처음인가?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자네 같은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닐 텐데 뭐 위에서 까라면 까야지. 자네 사무실은 저쪽 복도 끝에 있으니 오늘부터 군수물자 재고 파악이나 시작하도록. 그의 목소리에는 환영의 기색이라고는 단 한 톨도 없었다. 오직 귀찮은 혹이 하나 딸려왔다는 듯한 무시와 냉대뿐이었다. 다른 장교들 역시 그녀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이 거대한 늑대 소굴에서 철저하게 투명인간 취급을 당했다. 그녀가 배정받은 사무실은 사무실이라기보다는 버려진 창고에 가까웠다.
창문 없는 작은 공간에는 주인을 알 수 없는 낡은 서류 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구석에는 거미줄까지 쳐져 있었다. 책상 위에는 먼지가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고 의자는 삐걱거렸다. 이곳은 그녀에게 주어진 명백한 메시지였다. 너는 이곳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니 쥐 죽은 듯이 있다가 알아서 사라져라. 하지만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이서현 대위의 얼굴에는 실망이나 좌절의 기색이 없었다. 그녀는 오히려 아무도 자신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이 상황이 아주 만족스럽다는 듯 얇은 미소까지 지어 보였다. 그녀는 묵묵히 소매를 걷어붙이고 몇 시간에 걸쳐 버려진 사무실을 혼자 힘으로 깨끗하게 청소했다. 그리고 마침내 먼지 쌓인 책상 위에 앉았을 때 그녀는 더 이상 길 잃은 양이 아니었다. 그녀는 적의 심장부 가장 깊숙한 곳에 성공적으로 침투한 최고의 스파이였다. 뿔테 안경 너머 그녀의 온화해 보였던 눈빛이 아무도 모르게 서늘하고 날카롭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녀의 비밀스러운 관찰은 그날 점심 식사 시간부터 시작되었다. 독사 여단의 식당은 교회 혹은 장례식장처럼 고요했다. 수백 명의 병사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감히 동료와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들리는 소리라고는 오직 식기가 부딪히는 소리와 음식을 삼키는 소리뿐이었다. 병사들은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료를 섭취하는 가축처럼 고개를 숙인 채 허겁지겁 음식을 입안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그 공포의 근원지는 식당 가장상석에 홀로 앉아 있는 한 남자, 여단장 박태극 대령이었다. 그는 식사를 하지 않았다. 그저 병사들에게만 지급되는 형편없는 음식 대신 특별히 조리된 스테이크를 잘게 썰며 식당 전체를 감시하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닿는 병사는 마치 뱀 앞의 쥐처럼 온몸이 경직되었다. 이곳에서 식사 시간은 휴식 시간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감시와 통제 시간이었다. 그녀의 관찰은 훈련장에서도 계속되었다. 독사 여단의 훈련은 혹독하다는 말로는 부족했다. 그것은 비인간적이었다. 안전은 철저히 무시되었다. 외줄타기 훈련에서는 안전그물 없이 진행되었고 실탄 사격 훈련에서는 피로에 지친 병사들이 아슬아슬하게 서로의 머리 위로 총을 쏴댔다. 의료진은 언제나 초긴장 상태로 대기하고 있었고 매일같이 부상자가 속출했다. 박태극 대령은 그 모든 것을 실전적인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다. 그는 병사들을 강철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는 소모품으로 취급하고 있었다. 그의 왕국에서는 병사의 목숨값은 파리 목숨보다도 쌌다. 이서현은 자신이 맡은 지루한 서류 작업에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지난 몇 년간의 군수물자 입출고 기록과 예산 집행 내역을 샅샅이 훑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거대한 부패의 흔적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장부상으로는 최신형 방탄복 수백 벌이 입고된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 창고에는 낡아빠진 구형 방탄복만이 가득했다. 병사들의 식비 예산은 항상 최고 등급으로 책정되었지만 실제 납품되는 식자재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최하급 품목들이었다. 차액은 모두 유령 회사의 계좌로 흘러들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신임 장교인 척 자신의 직속 상관인 군수참모에게 보고했다. 그는 박태극 대령의 가장 충실한 신복이었다. 소령님, 제가 확인해보니 장부랑 실제 재고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뭘 잘못 본 걸까요? 소령은 그녀가 내민 서류를 쳐다보지도 않고 비웃으며 말했다. 이 대위, 자네는 너무 순진해서 다리야. 군대라는 게 원래 다 그런 거야. 서류에 적힌 거랑 현실이 똑같으면 그게 군대겠나. 괜히 쓸데없는 일에 신경 끄고 시키는 일이나 똑바로 해. 여긴 자네가 있던 본부 사무실이 아니라고. 그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하지만 이서연이 원했던 것은 바로 그 경고였다. 그녀의 순진한 질문은 거대한 뱀의 꼬리를 살짝 밟아 그 뱀이 자신을 돌아보게 만든 의도된 도발이었다. 그녀의 보고는 즉시 박태극 대령에게 전달되었을 것이다. 이제 뱀은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이 성가신 양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기 시작할 터였다. 모든 것은 그녀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독사 여단장 박태극 대령. 그의 이름 앞에는 한때 전장의 신화, 살아있는 전설이라는 영광스러운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그는 실제로 그랬다.
젊은 시절 그는 해외 파병지에서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단신으로 적진에 뛰어들어 인질을 구해온 전설적인 영웅이었다. 그의 몸에는 조국을 위해 싸우다 얻은 흉터들이 훈장처럼 새겨져 있었고, 그의 눈빛은 언제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전사의 그것처럼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부하들의 절대적인 존경과 신임을 한 몸에 받는 참된 군인이었다. 하지만 시간과 권력은 영웅을 괴물로 바꾸어 놓았다. 여단장이라는 절대적인 권력을 손에 쥔 순간부터 그는 서서히 변해갔다. 그의 강직함은 오만함으로, 그의 용맹함은 잔혹함으로, 그의 카리스마는 폭력적인 지배욕으로 변질되었다. 그는 더 이상 부하들을 전우로 여기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의 야망을 채우기 위한 장기판 위의 조리자, 자신의 왕국을 유지하기 위한 소모품일 뿐이었다. 그는 공포야말로 군대를 통솔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굳게 믿게 되었다. 존경은 변할 수 있지만 공포는 영원하다. 그는 독사 여단을 자신의 발 아래 완벽하게 복종하는 거대한 공포의 왕국으로 만들어버렸다. 그의 왕국을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은 폭력과 돈이었다. 그가 구축한 부패 시스템은 매우 교묘하고 조직적이었다. 그는 여단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지역 군납업체들과의 검은 유착관계를 형성했다. 시작은 아주 작은 것이었다. 그는 특정 업체에게만 납품권을 몰아주는 대가로 자신의 주말 골프 접대나 유흥비를 제공받았다. 한 번 맛본 돈의 맛은 마약과도 같았다. 그의 탐욕은 점점 더 대담해졌다. 그는 지역 업체들과 짜고 군수품의 품질을 속여 납품받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국방부에서는 A급 한우를 기준으로 식비를 책정했지만 그는 납품업자에게 최하급 수입 냉동육을 납품하게 하고 그 차액을 나눠 가졌다. 병사들의 입으로 들어갈 밥을 훔친 것이다. 그의 범죄는 식자재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그는 최신형 방탄 헬멧과 방탄복을 납품받는다는 명목으로 거액의 예산을 타낸 뒤 실제로는 낡아빠진 중고 장비들을 납품받고 서류를 조작했다. 병사들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의 배를 채운 것이다. 그렇게 빼돌린 검은 돈은 그의 왕국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 일부는 상급 부대의 핵심 장성들에게 정기적인 떡값으로 상납되었다. 그 덕분에 독사여단에서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해도 상급 부대의 감찰은 언제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조용히 묻혔다. 그는 돈으로 자신을 지켜줄 방패를 산 것이다. 나머지 돈은 자신의 왕국을 지탱하는 충신들을 관리하는 데 쓰였다. 그는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소수의 장교들을 선별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고급 술집에서의 향응을 제공하고 그들의 가족들에게 값비싼 선물을 보내며 그들의 진급을 뒤에서 밀어주었다. 그렇게 형성된 이너서클은 박태극의 손발이 되어 그의 잔혹한 통치를 집행하고 그의 부패 시스템을 묵인하고 동조했다. 그들은 악마에게 영혼을 판 대가로 왕국 안에서의 안락함과 특권을 보장받았다. 이 모든 희생의 대가는 힘없는 일반 병사들의 몫이었다. 독사여단의 병사들은 대한민국 군인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끔찍한 환경 속에서 생활했다. 식당에서 나오는 밥은 언제나 쉰내가 나거나 멀건 국에 건더기 하나 없는 수준이었다. 고기 반찬은 한 달에 한 번 구경하기도 힘들었다. 병사들은 만성적인 영양실조와 배고픔에 시달렸지만 그 누구도 감히 불평할 수 없었다. 보급되는 군 장비는 처참했다. 방탄복은 총알을 막아주기는커녕 훈련 중에 어깨끈이 끊어지기 일쑤였다. 낡은 군화는 밑창이 다 닳아 비가 오는 날이면 양말까지 흠뻑 젖었다. 하지만 장부 사마로는 그들은 모두 최신형 장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 지옥 같은 현실에 대해 단 한마디라도 불평을 제기하는 병사는 즉시 강철교율이라는 이름의 무자비한 보복을 당했다. 그 보복의 집행자는 박태극 자신이었다. 그는 불만 분자를 모든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가장 힘들고 위험한 작업에 강제로 투입했다. 예를 들어 한여름 땡볕 아래에서 끝없이 연병장 잡초를 뽑게 하거나 한겨울에는 오물이 가득한 정화조를 청소하게 시켰다. 그의 보복이 두려워 모두가 침묵할 때 용기를 내어 국방부 헬프콜에 익명으로 제보를 한 병사도 있었다. 하지만 결과는 끔찍했다. 박태극은 상부에 심어둔 자신의 첩자를 통해 제보자의 신원을 즉시 알아냈다.
그리고 그 병사는 그날 밤 의문의 사고를 당해 의병 제대를 해야만 했다. 그 이후 독사여단에서는 그 누구도 감히 저항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침묵은 이 왕국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생존 법칙이 되어버렸다. 박태극은 이 모든 것을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합리화했다. 그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다. 배고픔과 공포를 경험해 봐야만 병사들의 정신력이 강해지고 그래야만 진짜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그는 병사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그들의 복지를 챙기는 것을 나약한 계집애 같은 짓이라며 경멸했다. 그의 왕국에서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치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신임 군수장교 이서연이 발을 들여놓은 왕국의 실체였다. 겉보기에는 완벽한 군율과 질서가 잡힌 최정예 부대. 하지만 그 속은 한 폭군의 탐욕과 관기로 인해 뿌리부터 썩어 문드러진 거대한 지옥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옥의 왕은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이 성가신 계집을 어떻게 처리할지 즐거운 고민에 빠져 있었다. 그는 아직 몰랐다. 자신이 사냥하려는 그 양이 사실은 자신의 목을 끊기 위해 찾아온 굶주린 늑대의 가죽을 뒤집어 쓴 암살자라는 사실을. 이서연 대위의 부대 생활은 모두의 예상대로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게 시작되었다. 그녀는 마치 이 부대에 없는 사람처럼 하루 종일 먼지 쌓인 사무실에 틀어박혀 서류 더미와 씨름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말을 걸지 않았고 누구도 그녀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아침 일찍 출근해서 가장 늦게 퇴근했다. 다른 장교들은 그런 그녀를 보며 독한 건지 멍청한 건지 혹은 따돌림 당하는 게 무서워서 알아서 기는 것이라며 수군거렸다. 그들은 그녀가 이 거대한 왕국의 질서에 순응하고 자신의 무력함을 깨달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그녀의 침묵은 폭풍전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그녀의 책상 위에는 지난 5년간의 독사여단 군수 관련 서류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식자재 납품 계약서, 유류 보급 현황, 피복 및 장구류 입출고 대장, 무기 및 탄약 재고 목록까지. 그것들은 보통의 군수장교라면 그저 전임자가 작성한 양식에 맞춰 숫자만 바꿔 넣으면 되는 지루하고 형식적인 서류 작업일 뿐이었다. 하지만 이서연은 마치 고고학자가 고대의 유물을 발굴하듯 서류 하나하나를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수만 개의 숫자와 항목들을 대조하고 분석했다. 그녀의 안경 너머 눈빛은 예리한 메스가 되어 서류 속에 숨겨진 거짓과 위장의 흔적들을 하나씩 도려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부패의 증거들은 굳이 찾으려 애쓰지 않아도 될 만큼 서류 곳곳에 곰팡이처럼 피어 있었다. 첫 번째 균열은 식자재 납품 기록에서 발견되었다. 장부상으로는 매일 아침 1000명분의 신선한 우유가 납품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직접 확인한 실제 배식 기록과 병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실제로 우유가 배식된 날은 일주일에 한두 번에 불과했다. 나머지 닷새치의 우유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할 뿐 그대로 허공으로 증발해버린 것이다. 그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갔을지는 굳이 묻지 않아도 뻔했다. 두 번째 균열은 훈련 장비 구매 내역에서 나타났다. 불과 6개월 전 부대는 최신형 고강도 특수 레펠로프 50세트를 구매했다는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서연이 직접 찾아간 장비 창고에는 낡아서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한 구형 로프들만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방치되어 있었다. 그녀는 실수로 로프 하나의 샘플을 채취하여 국방부의 비공식 라인을 통해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그것은 군용은커녕 일반 등산용으로도 사용이 불가능한 값싼 중국산 저질 로프였다. 그녀는 자신이 발견한 이 사소한 실수들을 A4 용지 한 장에 깔끔하게 정리했다. 그리고는 일부러 가장 어수룩하고 순진한 표정을 지어보며 자신의 직속 상관인 군수참모 박소령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박소령은 박태극 대령의 가장 충실한 신복이자 이 모든 부패의 실무 책임자였다. 박소령은 서류를 검토하다 말고 귀찮다는 듯이 고개를 들었다. 뭔데 그래, 이 대위. 이서연은 마치 큰 실수를 저지른 신임 장교처럼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연기하며 보고서를 내밀었다.
제가 아무리 확인해봐도 우유 납품 기록이랑 실제 배식량이 너무 차이가 나서 혹시 제가 뭘 잘못 계산한 건가 해서요. 그리고 레펠로프도 장부상으로는 신형인데 창고에는 구형밖에 없어서요. 제가 아직 업무 파악이 덜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녀는 한껏 자신을 낮추며 그의 가르침을 구하는 듯한 자세를 취했다. 박소령은 그녀가 내민 보고서를 훑어보더니 이내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그는 그녀의 순진함이 가소롭다는 듯 조롱 섞인 말투로 말했다. 이 대위, 내가 자네한테 뭐라고 했나? 쓸데없는 일에 신경 끄라고 했지. 자네는 그냥 서류에 도장이나 찍고 시키는 일이나 하면 되는 거야. 군대라는 큰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네 같은 온실속 화초가 뭘 알겠어. 그는 그녀의 보고서를 구겨 휴지통에 던져버렸다. 그리고는 의자에 등을 깊숙이 기댄 채 그녀에게 마지막 경고를 날렸다. 이봐, 이 대위, 내가 충고 하나 하지. 똑똑한 척하지 마. 특히 여자들은 똑똑한 척하면 못생겨 보여. 그냥 조용히 입 닫고 중간만 가. 그게 자네 같은 사람이 여기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알겠어? 그의 말에는 노골적인 여성 혐오와 더 이상 파고들지 말라는 서늘한 협박이 담겨 있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서현은 잔뜩 주눅이 든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그의 사무실을 물러나왔다.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다. 박소령은 겁을 먹고 물러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역시 계집은 어쩔 수 없다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사무실 문이 닫히는 순간 이서현의 얼굴에서 순진하고 어수룩했던 표정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대신 그 자리에는 사냥감의 목에 성공적으로 독침을 꽂아 넣은 암살자의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의 순진한 보고는 박태극 대령의 귀에 즉각적으로 보고될 터였다. 이제 그는 이 신임 여군대위가 단순히 어리숙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국에 균열을 내려는 성가신 존재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녀는 일부러 자신의 존재를 그에게 각인시킨 것이다. 뱀은 자신의 영역에 들어온 이물질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반드시 그 정체를 확인하고 제거하려 들 것이다. 이제 덫은 놓아졌다. 모든 것은 그녀의 완벽한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의 삭막한 연병장을 바라보았다. 이제 곧 저 뱀이 자신을 물기 위해 모습을 드러낼 터였다. 그녀는 기꺼이 그 미끼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서현의 도발은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효과를 나타냈다. 다음 날 오후 그녀의 사무실 전화벨이 날카롭게 울렸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여단장 비서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서현 대위, 지금 즉시 여단장실로 들어오도록. 올 것이 왔구나. 이서현은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가장 평범하고 만만해 보이는 표정의 가면을 쓰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독사여단장실은 그의 왕국을 상징하는 심장부였다. 방 안은 온통 어두운 톤의 고급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고 벽에는 그가 젊은 시절 영웅으로 칭송받았을 때의 사진들이 과시적으로 걸려 있었다. 박태극 대령은 거대한 원목 책상 뒤에 앉아 시가 연기를 깊게 빨아들이고 있었다. 그는 이서현이 방 안에 들어와 경례를 붙였음에도 한참 동안 아무런 말이 없었다. 그는 그녀를 세워둔 채 연기를 뿜어내며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훑어보았다. 마치 시장에서 물건값을 흥정하듯 상대를 평가하고 기를 꺾으려는 행동이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압적이었다. 앉아. 이서현은 말없이 그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이서현 대위. 그는 재떨이의 시가를 비벼 끄며 마치 독사가 먹잇감을 노려보듯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자네가 어제 군수참모에게 아주 흥미로운 보고를 했다고 들었네. 우유가 사라지고 로프가 낡았다던가? 네, 대령님.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이서현은 여전히 순진한 부하의 역할을 연기했다. 그 순간 박태극의 표정이 싹 변했다.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을 돌아 그의 바로 앞까지 다가와 격렬히 가득 담긴 목소리로 속삭였다. 자네, 내가 웃음나? 그의 입에서 나는 독한 시가 냄새와 위스키 냄새가 그녀의 얼굴에 확 끼쳐왔다. 국방부 책상물림 출신인 네 년이 감히 누구 앞에서 아는 척을 하는 거지? 여기가 어딘 줄 알아? 전쟁터야.
최전선이라고. 니년같이 연필이나 굴리던 계집애가 와서 설치는 곳이 아니란 말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여성 혐오가 가득했다. 그는 이서현이 겁을 먹고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하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이서현은 그저 아무 말 없이 그의 눈을 쳐다볼 뿐이었다. 그 흔들림 없는 눈빛이 박태극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다. 니년 눈빛이 마음에 안 들어. 어디서 감히 상급자 앞에서 그딴 오만한 눈으로 쳐다봐. 그는 폭발하듯 소리쳤다. 좋아, 네가 그렇게 유능하고 잘났으면 내가 특별히 임무를 하나 주지. 네 능력을 증명해볼 기회야. 그는 다시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가 서류 한 장을 그녀의 앞에 던졌다. 여단 전체 무기고의 모든 무기 및 탄약 현황을 오늘 밤 안으로 단 한 발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재고조사해서 보고하도록. 그것은 불가능한 임무였다. 독사 여단의 무기고는 수십 개에 달했고 그 안에는 소총과 권총부터 시작해서 수류탄, 박격포탄, 심지어 대전차 미사일까지 수십만 점의 무기와 탄약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그것을 하룻밤 만에 단 한 사람이 재고조사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것은 명백히 그녀를 무너뜨리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기 위한 악의적인 함정이었다. 알겠나? 내일 아침 08시까지 내 책상 위에 보고서가 올라와 있지 않으면 자네는 군법에 따라 직무유기죄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거다. 알아들었으면 당장 꺼져. 그는 더 이상 대답을 들을 가치도 없다는 듯 손을 휘저으며 그녀를 쫓아냈다. 이서연은 아무 말 없이 서류를 집어들고 경례를 붙인 뒤 그의 사무실을 나왔다. 그녀의 등 뒤로 박태극의 만족스러운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사무실로 돌아온 이서현은 잠시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다. 그는 생각보다 더 빨리 그리고 더 어리석게 미끼를 물었다. 이제 모든 것은 그녀의 계획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피곤한 기색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혼잣말처럼 나지막에 을조렸다. 좋아, 게임을 시작해볼까? 그날 밤 독사 여단의 모든 불이 꺼진 후에도 그녀의 사무실과 무기고의 불만이 새벽이 다가올 때까지 환하게 켜져 있었다. 다음 날 정오, 독사 여단 식당의 풍경은 어제와 같았다. 수백 명의 병사들이 죽음과도 같은 침묵 속에서 맛없는 점심을 억지로 목구멍으로 넘기고 있었다. 식당 전체를 지배하는 유일한 소리는 상석에 앉은 박태극 대령이 나이프로 접시를 긁는 신경적인 소리뿐이었다. 그는 어젯밤 이서연 대위에게 불가능한 임무를 던져준 것을 떠올리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지금쯤 그 건방진 계집은 밤새 한숨도 못 자고 끙끙대다가 결국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고 자신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그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녀의 무능함을 질책하고 그녀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낼 생각에 벌써부터 즐거워졌다. 바로 그때였다. 식당 문이 열리고 문제의 이서연 대위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모습은 박태극이 상상했던 것 그대로였다. 그녀는 밤을 새운 것이 분명해 보였다. 머리는 부스스했고 안경 너머의 눈은 피로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전투복은 구겨져 있었고 걷는 걸음걸이마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그녀는 누가 봐도 밤샘 작업에 완전히 지쳐버린 무력한 패배자의 모습이었다. 그녀의 등장을 본 몇몇 장교들이 조롱 섞인 웃음을 지으며 수군거렸다. 꼴 좀 봐. 밤새 울었나 보네. 감히 대령님께 덤비더니 꼴 좋다. 저게 바로 분수를 모르는 것들의 최후지. 박태극은 그 모습을 보며 입꼬리를 더욱 비틀어 올렸다. 모든 것이 그의 완벽한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이서연은 주변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비틀거리며 배식대 앞으로 향했다. 그녀는 식판 위에 멀건 김칫국과 퍽퍽해 보이는 닭가슴살 몇 조각 그리고 밥을 받았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식판을 들고 자신의 자리로 향하기 위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자리는 일부러 박태극의 테이블이 잘 보이는 곳으로 정해져 있었다. 그녀는 마치 사형을 앞둔 죄수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운명의 장소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식당 중앙을 지날 때쯤이었다.
그곳은 바닥이 물기로 인해 조금 미끄러운 곳이었다. 이서연의 발이 실수로 그 물기를 밟았다. 아! 그녀의 입에서 짧은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녀의 몸이 균형을 잃고 앞으로 크게 휘청거렸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식판이 공중으로 솟구쳤다. 쨍그랑 촤악! 금속 식판이 바닥에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김치 국물과 밥, 반찬들이 사방으로 튀며 바닥을 더럽혔다. 요란한 소리. 그 순간 식당을 지배하던 죽음의 정적이 마치 유리처럼 깨져버렸다. 모든 움직임이 멈췄다. 수백 명의 병사들이 숟가락을 든 채 혹은 밥을 씹던 채로 모든 동작을 멈추고 소리가 난 곳을 쳐다보았다. 그들의 시선 끝에는 바닥에 넘어진 채 엉망이 된 음식물들 가운데서 망연자실한 표정을 짓고 있는 이서연 대위가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시선은 약속이라도 한 듯 곧이어 식당의 왕 박태극 대령에게로 향했다. 박태극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에 들고 있던 나이프와 포크를 내려놓았다. 그의 얼굴에는 이 재미있는 연극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는 연출가의 잔인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그는 어젯밤 자신에게 불가능한 임무를 부여받고 밤을 새운 부하가 피로에 지쳐 실수를 저질렀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건 말로 그녀를 공개적으로 망신주고 자신의 절대적인 권위를 다시 한번 모두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하늘이 내려준 완벽한 기회라고 생각했다. 이 모든 것은 사실 이서연이 치밀하게 설계한 함정이었다. 그녀는 밤을 새운 것이 맞았다. 하지만 그녀는 무기재고 조사를 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 시간에 감사원 특수조사팀으로부터 넘겨받은 박태급의 모든 비리 자료와 약점들을 분석하고 오늘 벌어질 이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고 있었다. 그녀는 박태극이라는 인간의 오만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있었다. 그가 대중 앞에서 자신의 권위에 도전받는 것을 얼마나 병적으로 싫어하는지,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얼마나 잔인한 행동까지 서슴지 않는지를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실수는 박태극이라는 뱀을 굴 밖으로 끌어내어 모두가 보는 앞에서 스스로 독을 뿜게 만들 가장 완벽한 미끼라는 것을. 바닥에 엎드린 채 그녀는 고개를 들어 박태극을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계산된 두려움과 당황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일부러 입술을 파르르 떨며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무력한 여자를 연기했다. 식당 안의 공기는 터지기 직전의 풍선처럼 팽팽하게 부풀어 올랐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왕의 다음 행동을 기다리고 있었다. 박태극은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그림자가 바닥에 엎드린 이서연을 향해 마치 거대한 뱀처럼 서서히 다가가기 시작했다. 이제 곧 잔혹한 연극의 마지막 막이 오를 시간이었다. 박태극의 군화발이 대리석 바닥에 또각또각 규칙적으로 부딪히는 소리가 식당 안의 유일한 소음이었다. 그는 마치 사형 집행을 위해 걸어가는 집행관처럼 천천히 그리고 위압적으로 바닥에 엎드린 이서연에게 다가왔다. 그의 그림자가 그녀의 머리 위를 완전히 뒤덮었을 때 그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바닥에 엎드려 허둥지둥 음식물들을 주워 담으려는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시선에는 단 한 줌의 동정심도 없었다. 오직 자신의 완벽한 통제 아래에서 벌벌 떨고 있는 먹잇감을 바라보는 포식자의 잔인한 희열만이 가득했다. 수백 명의 병사들은 숨 쉬는 것조차 잊은 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지금부터 벌어질 일은 단순한 질책이 아닐 것이라는 것을. 이것은 왕이 자신의 권위에 감히 흠집을 낸 반역자를 모두가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처형하는 잔혹한 의식이 될 터였다. 이서연의 시점에서 세상은 느리게 움직였다. 그녀는 바닥의 차가운 감촉과 역한 음식물 냄새, 그리고 자신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소리를 생생하게 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박태극의 군화는 마치 거대한 강철 기둥처럼 보였다. 그녀는 계산된 공포를 연기하며 몸을 가늘게 떨었다. 박태극은 허리를 숙였다. 하지만 그녀를 일으켜주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찌그러진 식판을 집어들었다. 아직 식판에는 그녀가 다 먹지 못한 밥과 김치 국물이 끈적하게 남아 있었다.
그는 식판을 들고 다시 허리를 폈다. 그리고는 이서현의 머리 바로 위에 식판을 가져다 댔다. 시간이 멈췄다. 그는 식판을 아주 천천히 기울이기 시작했다. 촤! 끔찍한 소리와 함께 끈적한 밥알과 시뻘건 김치국물,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음식물 찌꺼기들이 이서현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마치 슬로우 모션 영상처럼 한 방울 한 울 생생하게 느껴졌다. 이서현은 눈을 감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똑똑히 느끼고 기억했다.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김치국물이 그녀의 정수리를 적시고 이마를 타고 눈썹을 지나 뺨으로 흘러내리는 그 불쾌하고 뜨끈한 감촉, 밥알들이 머리카락 사이에 엉겨붙는 끈적함, 코를 찌르는 시큼하고 역한 음식물 쓰레기 냄새, 그 모든 감각들이 그녀의 뇌리에 낙인처럼 새겨지고 있었다. 박태극의 충신들이 앉아있던 장교 테이블에서 마침내 참았던 웃음소리가 폭발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수백 명의 병사들이 지키고 있던 죄 많은 침묵의 벽을 더욱 두껍게 만들었다. 병사들은 고개를 숙였다. 차마 눈앞의 참혹한 광경을 마주볼 용기가 없었다. 동료 장교가, 여군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침묵했다. 그 침묵은 암묵적인 동조였고 비겁한 방관이었다. 이곳은 나약한 자가 있을 곳이 아니다. 특히 칠칠치 못한 계집은 더더욱. 박태극이 으르렁거렸다. 그는 자신의 행동에 아주 만족한 듯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게 너를 위한 첫 번째 교육이다. 알아들었나, 이 대위? 모두가 그녀가 울음을 터뜨리거나 혹은 잘못했다고 빌기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모두의 예상을 완벽하게 빗나갔다. 이서연은 울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김칫국물이 턱을 타고 군복 위로 뚝뚝 떨어지고 있었지만 그녀는 손으로 닦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박태극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보았다. 그녀의 뿔테 안경 너머 붉게 충혈된 눈에는 공포나 굴욕감이 아닌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서늘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웃었다. 피에로나 조커의 그것처럼 귀괴하고 섬뜩한 미소,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도저히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없는 차가운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떠올랐다. 그녀는 박태극, 그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작지만 뼈를 관통할 만큼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교육, 감사합니다, 대령님.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미소를 더욱 깊게 지었다. 하지만 확신하십니까? 이것이 저를 위한 교육인지 아니면 대령님을 위한 마지막 시험인지 말입니다. 그 말이 박태극의 귓가에 박히는 순간 그의 뇌가 순간 정지했다. 그의 심장이 차가운 손에 움켜진 듯 쿵 하고 내려앉았다. 마지막 시험. 그 단어가 그의 뇌리에서 불길한 경종처럼 울려 퍼졌다. 그는 그녀의 눈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그 눈은 더 이상 먹잇감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덫에 걸린 사냥감을 내려다보는 심판자의 눈이었다. 그의 등줄기를 따라 식은땀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아주 짧은 순간 그는 원초적인 공포를 느꼈다. 하지만 그의 뿌리 깊은 오만함이 그 짧은 공포를 억눌렀다. 감히 계집애 따위가 자신에게 모욕을 주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자신의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 더욱 큰 소리로 분노를 터뜨렸다. 뭐라고? 이 미친년이 지금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그는 발로 식판을 걷어찼다.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다시 한번 내 눈에 띄면 그땐 이걸로 끝나지 않을 줄 알아. 이서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음식물로 뒤범벅이 된 몸으로 비틀거리지만 당당한 걸음걸이로 식당을 빠져나갔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박태극은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듯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하지만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지울 수 없는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다. 아까 그녀의 그 눈빛, 그 미소, 그리고 마지막 시험이라는 그 알 수 없는 말. 그는 애써 불안감을 떨쳐내려 했지만 한번 피어난 의심은 독버섯처럼 그의 의식 깊은 곳에서 조용히 그리고 치명적으로 자라나기 시작했다. 왕은 자신의 단두대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독사여단에는 전례 없는 축제 분위기가 감돌았다. 부대 전체가 밤새 청소되어 먼지 한 톨 찾아볼 수 없었고
연병장 중앙에는 거대한 단상이 설치되었다. 오늘은 이 부대의 왕 박태극 대령이 마침내 그토록 염원하던 장군의 별을 다는 준장의 별을 다는 준장 진급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이것은 그가 지난 몇 년간 상급 부대에 상납한 검은 돈과 병사들의 피와 땀을 착취하여 만들어낸 뛰어난 부대 성과에 대한 보상이었다. 박태극은 아침부터 최고급 군 정복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몇 번이고 확인했다. 곧 어깨 위에 올라갈 빛나는 별 하나를 상상하며 그의 입가에서는 오만한 미소가 떠나질 않았다. 어제 식당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은 이미 그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잊힌 지 오래였다. 그에게 이서현 대위는 자신의 대관식 전날 심심풀이로 밟아 죽인 벌레 한 마리에 불과했다. 그는 확신했다. 그 건방진 계집은 어제의 충격으로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감히 모습을 드러내지 못할 것이라고. 아마 지금쯤 더러운 사무실 구석에 처박혀 자신의 무력함을 탓하며 이불이나 뒤집어 쓰고 울고 있을 터였다. 오전 10시 진급식은 예정대로 시작되었다. 전 여단 장병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연병장에 도열했고 단상 위에는 군단의 주요 장성들과 지역 유지들까지 귀빈으로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고 있었다. 박태극은 의장대의 웅장한 연주와 함께 당당한 걸음으로 단상 위에 올라섰다. 그는 자신의 발 아래 개미처럼 도열해 있는 수천 명의 병사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그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절대적인 권력감에 도취했다. 그는 이제 곧 이 왕국의 왕을 넘어 신이 될 처였다. 군단장의 축사가 이어지고 마침내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진급 신고의 순간이 다가왔다. 박태극은 우렁찬 목소리로 자신의 진급을 신고하고 군단장으로부터 새로운 계급장을 수여받기 위해 앞으로 나섰다. 그의 얼굴에는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맞이한 승리자의 희열이 가득했다. 그의 충신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고 병사들은 영혼 없는 표정으로 기계적인 박수를 쳤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어디선가 귀를 쭈질 듯한 헬리콥터의 굉음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멀리서 들려오는 듯 했지만 소리는 순식간에 가까워지며 웅장했던 의장대의 연주 소리를 집어삼켜버렸다. 단상 위의 귀빈들과 도열해 있던 병사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듯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았다. 저 멀리서 검은 점 하나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것은 곧 거대한 위용을 드러냈다. UH-6 블랙호크. 육군의 핵심 기동 전력이자 주로 최고 2급 장성이나 특수작전 시에만 사용되는 검은색의 다목적 기동 헬기였다. 뭐지, 축하 비행인가? 누군가 의아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헬기의 움직임은 축하 비행과는 거리가 멀었다. 헬기는 고도를 낮추며 행사가 열리고 있는 연병장 상공으로 그대로 접근했다. 헬기의 거대한 프로펠러가 만들어내는 강력한 하강풍이 연병장을 휩쓸었다. 단상 위의 깃발들이 미친 듯이 펄럭였고 귀빈들의 모자가 날아갔으며 병사들은 흙먼지 때문에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었다. 웅장해야 할 진급식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다. 박태극은 단상 위에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 승리자의 미소는 사라진 지 오래였다. 어떤 놈이야? 당장 저 헬기 착륙을 막아! 통신병, 저놈들 소속을 당장 파악해! 그가 고함을 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헬리콥터의 굉음 속에 묻혀버렸다. 헬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연병장 한복판에 착륙했다. 수천 명의 병사들이 지켜보는 바로 그곳에 행사는 완전히 중단되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저 불청객의 정체가 무엇인지 지켜보고 있었다. 박태극의 심장이 불길하게 뛰기 시작했다. 어제 식당에서 느꼈던 그 차가운 불안감이 다시 한번 그의 등줄기를 타고 기어 올라오고 있었다. 마침내 헬기의 육중한 연문이 윙 하는 기계음과 함께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이제 곧 이 모든 혼돈의 주범이 그 모습을 드러낼 터였다. 헬리콥터의 문이 완전히 열렸다. 강렬한 역광 속에서 한 사람의 실루엣이 드러났다. 처음에는 그 형체가 누구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그 사람이 천천히 트랩을 밟고 연병장의 햇살 속으로 온전히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연병장을 가득 메웠던 수천 명의 군인들은 모두 시간이 멈춘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헬리콥터에서 내린 사람은 이서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어제 식당 바닥을 뒹굴던 그 초라하고 무력했던 이서현 대위가 아니었다. 그녀는 눈처럼 새하얀 소장 예복을 입고 있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녀의 몸에 완벽하게 맞춰진 제복은 그녀의 가녀린 몸을 세상에서 가장 위험 있는 모습으로 바꾸어 놓았다. 어제 음식물로 더럽혀졌던 머리카락은 이제 한 올의 흐트러짐도 없이 단정하게 쪼글져 그녀의 총명한 이마와 결의에 찬 눈매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어수룩함을 연기하던 두꺼운 뿔테 안경이 사라져 있었다. 대신 그 사리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롭고 차가운 지성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리고 가장 경이로운 것은 그녀의 어깨 위에서 아침 햇살을 받아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두 개의 별이었다. 투스타, 대한민국 육군 소장, 야전 군단 부군단장 혹은 국방부 핵심 부서의 국장급에게만 허락되는 하늘의 별과 같은 계급. 어제까지만 해도 대위였던 그녀가 하룻밤 사이에 육군 최고위급 지휘관이 되어 나타난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늑대 소굴에 떨어진 양이 아니었다. 그녀는 부패한 왕국을 심판하기 위해 강림한 전쟁의 여신 그 자체였다. 그녀에게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숨막히는 위험과 기품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연병장 전체가 죽음과 같은 침묵에 잠겼다. 귀를 찢을 듯했던 헬리콥터의 굉음마저 마치 그녀의 등장에 경의를 표하듯 잦아들었다. 병사들은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비현실적인 광경을 마치 신의 기적이라도 목격한 듯 넋을 잃고 바라볼 뿐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단상 위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바로 박태극이었다. 그는 얼어붙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지고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그의 뇌는 눈앞의 정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었다. 어제 자신의 발밑에서 개처럼 굴욕을 당했던 그 여자, 자신이 벌레처럼 짓밟았던 그 하찮은 대위, 그녀가 지금 하늘의 별을 달고 신처럼 자신의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온몸이 통제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식은땀이 그의 등줄기를 타고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그는 자신이 어제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오늘 자신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를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그는 거대한 석상처럼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다. 이서현은 그런 그의 시선을 조금도 받지 않고 오직 정면만을 응시하며 위험 있는 발걸음으로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군화가 흙바닥을 밟는 소리 하나하나가 마치 사형수의 심장을 두드리는 북소리처럼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녀가 지나가는 길 양옆으로 병사들은 저도 모르게 경의를 표하며 길을 열었다. 그녀는 단상의 계단을 하나씩 천천히 올라갔다. 그리고 마침내 박태극의 바로 앞에 멈춰섰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한쪽은 이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공포와 절망, 다른 한쪽은 모든 것을 심판할 자의 차가운 분노와 경멸. 이서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벌벌 떨고 있는 박태극의 눈을 몇 초간 지그시 바라볼 뿐이었다. 그 침묵은 그 어떤 질책이나 욕설보다도 더 잔인한 고문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그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꿰뚫어 그의 모든 죄악과 탐욕 그리고 비겁함을 끄집어내는 듯했다. 박태극은 그녀의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그가 고개를 숙이는 순간 이 왕국의 역사는 끝났다. 이서현은 더 이상 그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몸을 돌려 연병장에 도열한 수천 명의 병사들을 향해 섰다. 그녀는 단상 중앙에 있는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연병장 전체에 그리고 이 부패한 왕국의 역사 속에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제군들, 반갑다. 그녀의 목소리는 어제의 그 나약했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 안에는 수천 명의 군중을 압도하는 절대적인 카리스마와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나는 오늘부로 제군들의 상급 부대인 특수작전사령부의 새로운 사령관으로 부임한 소장 이서현이다.
그녀의 자기소개에 병사들 사이에서 다시 한번 거대한 술렁임이 일었다. 원래대로라면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의 새로운 장군 박태극 준장의 탄생을 축하하는 자리가 되어야 했겠지.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등 뒤에 서 있는 박태극을 힐끗 돌아보았다. 하지만 나는 진급식 전에 그가 과연 장군이라는 무거운 계급을 달 자격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테스트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나? 그녀의 입가에 어제 식당에서 보여주었던 그 차갑고 수수께끼 같던 미소가 다시 한번 떠올랐다. 이제 게임의 규칙은 완전히 바뀌었다. 심판의 시간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이서현 소장의 말이 끝나자 연병장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마지막 시험. 그녀가 어제 식당에서 박태극에게 속삭였던 바로 그 단어였다. 병사들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마른 침을 삼키며 단상 위를 주시했다. 이것은 더 이상 진급식이 아니었다. 수천 명의 군중이 지켜보는 앞에서 한 장군과 한 대령의 운명을 걸고 벌이는 거대한 공개 검증의 장이었다. 이서연은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그러자 헬리콥터에서 함께 내렸던 그녀의 부관들이 어디서 가져왔는지 거대한 이동식 LED 스크린을 단상 중앙에 설치하기 시작했다. 스크린이 설치되고 전원이 켜지자 복잡한 지도와 암호 그리고 각종 데이터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일반 병사들은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파오는 실제 전장을 방불케 하는 복잡한 첩보 정보들이었다. 이서현은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그녀의 시선은 넋이 나간 채 굳어있는 박태극에게 고정되었다. 첫 번째 시험을 시작하지. 그녀의 목소리는 시험을 주관하는 냉정한 교수의 그것처럼 차갑고 이성적이었다. 시험 과목은 정보 분석 및 작전 계획 수립, 지휘관이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 바로 지혜를 테스트하는 시험이다. 그녀는 스크린을 가리켰다. 화면을 보라. 이것은 현재 우리 군이 가상 적국으로 설정한 청룡의 최신 첩보 상황이다. 적의 특수부대가 아군 후방의 주요 보급로를 타격하기 위해 세 개의 예상 침투 경로로 이동 중이라는 첩보가 입수되었다. 각 경로의 지형 정보, 적의 예상 전력, 그리고 아군의 현재 가용 자원은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다. 그녀는 박태극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무능한 학생을 다그치는 선생처럼 날카로웠다. 박태극 대령, 자네에게 5분의 시간을 주겠다. 이 첩보들을 신속하게 분석하고 여단장으로서 이 상황을 타개할 가장 효과적인 3가지 대응 방안을 모든 장병들 앞에서 브리핑하도록 시간은 지금부터 시작한다. 타이머가 스크린 구석에서 붉은색으로 깜빡이기 시작했다. 05, 04, 03, 02. 박태극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다. 그는 평생을 이런 머리 쓰는 싸움이 아닌 오직 주먹과 폭력 그리고 공포를 통해 지배해온 야전 군인이었다. 작전 계획 수립 같은 골치 아픈 일은 언제나 유능한 참모들에게 맡겨왔다. 그에게 부하들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동료가 아니라 그저 자신의 명령에 복종하는 손발일 뿐이었다. 그는 화면을 쳐다보았지만 복잡한 등고선과 암호 같은 데이터들은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렸고 식은땀만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수천 명의 병사들이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신처럼 군림하며 자신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절대적인 존재. 그들의 왕이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기본적인 문제 하나 풀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었다. 병사들 사이에서 아주 작은 수군거림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경외심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이봐, 대령님, 왜 아무 말씀이 없으시지? 저렇게 쉬운 문제도 못 푸시는 건가? 훈련소에서 배운 것보다도 기본적인 상황 판단인데. 시간은 무자비하게 흘러갔다. 3분, 2분, 박태극은 이 굴욕적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뭐라도 말이라도 해야 했다. 그는 애써 머리를 쥐어짜내 겨우 입을 열었다. 먼저 적의 주력 부대가 이동 중인 A 경로에 우리 여단의 모든 전력을 집중시켜 정면으로 격파한다. 그리고 그가 나를 내뱉는 순간 병사들 사이에서 실소와 탄식이 터져나왔다. 그것은 전술의 전자도 모르는 가장 어리석고 초보적인 답변이었다. A 경로는 적이 일부러 노출시킨 가짜 미끼 부대였고 그곳에 전력을 집중시키는 순간 B와 C 경로로 침투한 적의 진짜 특수부대에게 후방을 완전히 점령당하게 될 것이 뻔했다.
그는 계속해서 횡설수설했다. 그는 자신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 닥치고 돌격, 해병대 정신으로 같은 내용 없는 구호만을 외쳐댔다. 그의 이마에서는 땀이 비 오듯 쏟아졌고 목소리는 염소처럼 떨리고 있었다. 한때 왕이었던 남자의 권위는 매초, 매분, 산산조각 나며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마침내 5분의 시간이 모두 흘렀다. 타이머가 멈추고 냉정한 침묵이 다시 연병장을 뒤덮었다. 이서현은 경멸과 연민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마이크를 다시 집어들었다. 거기까지. 그녀의 한마디에 박태극은 입을 다물었다. 박태극 대령, 자네의 답변은 수천 명의 부하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작전을 실패하게 만들 최악의 답변이었다. 자네는 지휘관으로서 아군의 피로 자신의 무능함을 덮으려 했을 뿐이다. 지혜가 없는 용기는 만용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했나? 그녀는 이제 박태극이 아닌 연병장의 모든 병사들을 향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막힘없는 자신감과 압도적인 지성이 담겨 있었다. 이제부터 정답을 알려주지. 그녀는 스크린의 지도를 손으로 짚어가며 막힘없이 브리핑을 시작했다. 적의 진짜 목표는 A 경로가 아니다. A 경로는 미끼다. 그들의 통신량과 이동 속도를 분석해보면 B 경로로 이동 중인 부대가 소수 정예의 암살조이고 C 경로의 부대가 후방 교란을 맡을 주력 부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녀의 분석은 마치 미래를 예언하는 것처럼 정확하고 논리적이었다. 따라서 우리의 대응은 3단계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A 경로에는 최소한의 방어 병력만을 남겨 적을 속이고 시간을 번다. 둘째, 우리의 주력 기동 타격대는 즉시 C 경로의 예상 퇴각로를 선점하고 포위망을 형성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직접 최정예 헬리본 강습팀을 이끌고 B 경로의 적 지휘부를 직접 타격하여 적의 지휘 체계를 마비시킨다. 이것만이 단 한 명의 아군 희생도 없이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녀의 브리핑이 끝나자 연병장에서는 저도 모르게 감탄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그곳에 있던 모든 장교들과 병사들은 그녀의 완벽한 작전 계획 수립 능력에 전율했다. 그들은 깨달았다. 진짜 지휘관이란 목소리 큰 자가 아니라 부하들의 생명을 구하고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자라는 것을. 이서현은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그녀는 자신의 압도적인 지성 앞에서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박태극을 돌아보았다. 그녀는 그에게 단 한마디의 질문을 던졌다. 첫 번째 시험에서 그대는 불합격이다. 박태극 대령, 이의 있나? 박태극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잿빛 얼굴로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그의 왕국을 지탱하던 첫 번째 기둥이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첫 번째 시험이 압도적인 패배로 끝나자 박태극의 얼굴에서는 마지막 남았던 오만함마저 사라져 있었다. 그는 이제 텅 빈 껍데기처럼 단상 위에 간신히 서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이서현은 그에게 숨 돌릴 틈을 주지 않았다. 그녀의 잔인한 공개 처형은 이제 막 2막을 시작했을 뿐이었다. 두 번째 시험을 시작하지. 이서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그녀의 신호에 따라 부관들이 연병장 한가운데에 사격용 테이블과 표적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표적은 일반적인 관역이 아니었다. 그들은 연병장 끝에 살아있는 한 명의 병사를 세웠다. 그리고 그의 머리 위에 빨갛고 탐스러운 사과 하나를 올려놓았다. 그 광경을 본 병사들 사이에서 다시 한번 거대한 술렁임이 일었다. 이것은 단순한 사격 시험이 아니었다. 한치의 실수만으로도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극도로 위험하고 잔인한 시험이었다. 머리 위에 사과를 올린 병사는 공포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감히 움직일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이서현은 사격 테이블 위에 놓인 K-14 저격용 소총을 들어보였다. 그리고는 박태극을 향해 몸을 돌렸다. 두 번째 시험 과목은 용기와 신뢰. 그녀는 박태극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휘관에게 용기란 무작정 적진에 돌격하는 만용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부하를 목숨처럼 아끼고 부하의 생명을 자신의 손에 쥘 수 있을 만큼 완벽한 실력을 갖추며 그 실력을 바탕으로 부하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주는 것이다.
그녀는 저격소총을 박태극에게 내밀었다. 박태극 대령, 자네는 할 수 있나? 저 병사의 머리 위에 있는 사과를 저 병사를 상처 하나 없이 정확하게 명중시킬 수 있나? 그녀의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영혼을 겨누는 총구와도 같았다. 만약 그가 할 수 있다고 나선다면 그는 자신의 손으로 부하의 목숨을 담보로 한 도박을 해야만 했다. 만약 실패한다면 그는 살인자가 된다. 하지만 만약 그가 못하겠다고 물러선다면 그는 수천 명의 부하들 앞에서 지휘관으로서의 용기와 실력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의 마지막 퇴로마저 차단해버렸다. 아니면 자네는 언제나 그랬듯이 이런 위험한 일은 다른 부하에게 떠넘길 생각인가? 자네 대신 저격 실력이 뛰어난 다른 저격수를 지목해서 그에게 대신 총을 쏘게 할 건가? 그것은 잔인한 심리전이었다. 그녀는 그의 비겁함을 모든 사람들은 앞에서 폭로하고 있었다. 박태극의 손이 염소처럼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다. 그는 자신이 없었다. 그는 술과 향응에 취해 실전 사격 훈련을 제대로 해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그의 손은 더 이상 영웅의 손이 아니라 술잔과 돈봉투를 쥐는데 익숙해진 부패한 관리의 손일 뿐이었다. 수천 개의 눈동자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이 끔찍한 압박감을 견딜 수 없었다. 결국 그는 가장 비겁한 선택을 했다. 그는 손가락으로 저격수 중 한 명을 가리켰다. 저격수, 자네가 대신 쏴라. 이것은 명령이다. 그가 명령을 내리는 순간 연병장 전체에 야유와 경멸의 탄식이 파도처럼 퍼져나갔다. 그는 스스로 왕의 자격이 없음을, 지휘관의 자격이 없음을 온 세상에 증명해 보인 것이다. 이서현은 그의 대답을 예상했다는 듯 경멸의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럴 필요 없다. 그녀는 저격소총을 다시 회수했다. 그리고는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직접 사격 위치에 섰다. 그녀는 저격소처럼 바닥에 엎드리거나 거치대를 사용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선체로 소총을 어깨에 견착했다. 그녀의 자세는 교본 그 자체처럼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완벽했다. 그녀는 조준경을 들여다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맨눈으로 저 멀리 있는 목표물을 응시했다. 그녀와 사과 위의 병사 사이의 거리는 좋기 100m는 넘어 보였다. 바람도 미세하게 불고 있었다. 모두가 마른 침을 삼켰다. 그녀는 길게 조준하지 않았다. 그녀의 숨이 아주 잠시 멎었다. 그리고 탕! 날카로운 총성이 연병장의 정적을 갈랐다. 총알은 보이지 않는 궤적을 그리며 날아갔다. 그리고 저 멀리 병사의 머리 위에 있던 빨간 사과가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수십 개의 파편으로 터져나가며 허공으로 흩어졌다. 병사는 머리카락 한 올 다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완벽한 사격. 인간의 경지를 넘어선 신의 경지에 가까운 사격술이었다. 연병장에는 잠시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모두가 방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 누군가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박수 소리는 전염병처럼 번져나가 마침내 연병장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환호와 함성으로 바뀌었다. 그 함성은 단순히 뛰어난 사격술에 대한 찬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들의 목숨을 기꺼이 맡길 수 있는 진정한 지휘관의 탄생을 목격한 병사들이 보내는 진심 어린 존경과 충성의 맹세였다. 이서현은 소총을 내려놓았다. 총구에서는 아직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압도적인 실력과 용기로 박태극의 왕국을 지탱하던 두 번째 기둥마저 완벽하게 무너뜨려 버렸다. 그녀는 다시 한번 잿빛 얼굴로 서 있는 박태극을 돌아보았다. 두 번째 시험도 불합격이다. 이유 있나? 이제 마지막 심판의 시간만이 남아 있었다. 연병장을 가득 메웠던 환호성이 잦아들자 이서현 소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다시 한번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일말의 연민이나 동정심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죄인을 심판하는 집행관의 냉혹함만이 가득했다. 그리고 마지막 시험이다. 그녀는 단상 위에 무너져 내리기 직전의 모습으로 서 있는 박태극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다.
그녀의 군화 소리는 마치 그의 무덤의 흙을 덮는 삽질 소리처럼 무겁게 울렸다. 마지막 시험 과목은 인품. 한 명의 인간으로서 그리고 부하들의 존경을 받아야 할 지휘관으로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자질이다. 지혜가 부족한 지휘관은 패배를 가져오고 용기가 부족한 지휘관은 부하를 위험에 빠뜨린다. 하지만 인품이 없는 지휘관은 군대 그 자체를 썩게 만드는 암적인 존재일 뿐이다. 그녀는 다시 한번 부관에게 신호를 보냈다. 연병장 중앙에 거대한 LED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조금 전에 복잡했던 첩보 화면 대신 이번에 나타난 것은 차갑고 명료한 회계장부와 서류들이었다. 지금부터 박태극 대령의 인품을 여러분 모두와 함께 검증해 보도록 하지. 스크린 위로 그녀가 밤새 정리했던 박태극의 부패 증거들이 하나씩 낱낱이 공개되기 시작했다. 첫 번째 화면에는 정체불명의 유령 회사들과 맺은 군납 계약서들이 나타났다. 실제 시중 가격보다 두세 배 부풀려진 가격으로 계약된 식자재와 군수품들, 그리고 그 차액이 박태극의 차명 계좌로 흘러들어간 은행 거래 내역이 붉은색 글씨로 선명하게 표시되었다. 병사들 사이에서 분노의 탄식이 터져나왔다. 저럴 수가. 우리가 똥 같은 밥을 먹는 동안 저놈은 우리 피를 빨아먹고 있었던 거야.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다. 이번에는 사진들이었다. 한쪽에는 병사들에게 실제로 보급된 곰팡이가 피고 썩어 문드러진 식자재 사진들과 밑창이 다 달아빠진 낡은 군화, 여기저기 찢어진 구형 방탄복 사진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옆에는 박태극과 그의 충신들이 부대 밖 고급 룸살롱에서 법인카드로 수천만 원을 결제한 영수증과 그들이 명품 시계와 골프채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들이 나란히 비교되어 나타났다. 극명한 대비. 지옥 속에서 고통받는 병사들과 그들의 고통을 양분 삼아 호의호식하는 부태한 지휘관의 모습. 그것은 그 어떤 웅변보다도 더 강력한 고발이었다. 병사들의 눈에는 이제 경멸을 넘어선 사리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이서현은 이 모든 증거들을 보여주는 동안 단 한마디의 설명도 덧붙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박태극이 스스로 쌓아올린 죄악의 탑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를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영상이 재생되었다. 화면이 바뀌자 익숙한 장소가 나타났다. 바로 어제 그들이 있었던 부대 식당이었다. 영상은 식당 구석에 설치된 CCTV의 화면인 듯했다. 영상 속에서 한 여군 대위가 실수로 식판을 엎지르는 장면이 나왔다. 그리고 박태극 대령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보였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어제 그 자리에 있었던 병사들은 지금부터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기에 차마 화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영상은 느린 화면으로 재생되었다. 박태극이 찌그러진 식판을 집어드는 모습, 그리고 그것을 이서현 대위의 머리 위로 가져다 대는 모습. 마지막으로 그가 식판을 뒤집어 그 안에 있던 모든 음식물 쓰레기를 그녀의 머리 위로 쏟아붓는 그 모욕적인 순간이 거대한 스크린 위에 수천 명의 병사들 앞에서 적나라하게 상영되었다. 화면 속에서는 장교들의 역겨운 웃음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왔다. 화면 속에서 이서현은 굴욕감에 떨고 있었고 수백 명의 병사들은 죄 많은 침묵으로 그것을 방관하고 있었다. 영상이 끝나자 연병장에는 지독한 정적이 흘렀다.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자기 혐오가 뒤섞인 무겁고 고통스러운 침묵이었다. 자신들의 비겁함을, 자신들의 왕이 얼마나 추악한 존재였는지를 너무나도 선명하게 목격해버린 자들의 침묵. 이서현은 마침내 마이크를 들고 박태극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경멸이 아닌 연민마저 감고 있는 듯했다. 박태극 대령. 그녀는 나지막이 그의 이름을 불렀다. 나는 어제 자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다. 내 질문은 자네가 내 정체를 눈치채기를 바라는 암시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명의 인간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할 마지막 기회였다. 하지만 자네는 그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렸다. 그녀는 몸을 돌려 다시 한번 연병장의 모든 병사들을 향해 섰다. 그리고 마지막 판결을 내렸다. 이끌 만한 지혜도 없고 지켜줄 만한 용기도 없으며 존경받을 만한 인품마저 없는 자. 그런 자는 지휘관이 될 자격이 없다. 그녀의 시선이 다시 한번 완전히 무너져 내린 박태극에게로 향했다. 박태극 대령, 이 마지막 시험에서 그대는 불합격이다.
그녀의 선고는 그의 존재 자체에 대한 사형 선고였다. 그의 왕국을 지탱하던 마지막 귀둥, 지휘관으로서의 명예마저 산산조각 나며 완벽하게 파괴되는 순간이었다. 이제 그는 왕이 아니라 발가벗겨진 채 만인 앞에 조리돌림당하는 가장 비참한 죄인일 뿐이었다. 불합격이다. 이서현 소장의 마지막 선고가 연병장의 차가운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것은 더 이상 시험의 결과가 아니었다. 한 남자의 군생활, 아니 그의 인생 전체에 대한 최종 판결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박태극을 쳐다보지 않았다. 그는 이미 그녀의 안중에 없는 존재 가치가 사라진 인물일 뿐이었다. 그녀는 단상 아래에서 대기하고 있던 2명의 헌병을 향해 짧고 단호한 손짓을 보냈다. 그녀의 명령에 강철처럼 단단해 보이는 2명의 헌병이 절도 있는 동작으로 단상 위로 올라왔다. 그들의 군화 소리는 마치 장례식의 조종처럼 무겁게 울려 퍼졌다. 헌병들은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박태극의 양옆에 섰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다. 아니, 저항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이제 막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처럼 모든 것을 체념한 채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한 명의 헌병이 거친 손길로 그의 어깨에 붙어있던 대령 계급장을 뜯어냈다. 찍 하는 소리와 함께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렸고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권력의 상징이 아무렇게나 바닥으로 내팽개져졌다. 이어서 다른 헌병이 그의 머리에서 장교의 상징인 정모를 벗겨냈다. 그의 초라하고 땀에 젖은 머리가 수천 명의 병사들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여단장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죄인 박태균일 뿐이었다. 모든 상징이 제거되자 이서현은 마침내 그의 죄목을 그리고 그의 운명을 온 세상에 공표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의 그것처럼 한치의 감정도 없이 건조하고 명료했다. 박태극, 그는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더럽히고 국가가 부여한 신성한 지휘권을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사용하였으며 자신의 부하들을 착취하고 억압하여 군의 근간을 뒤흔들었다. 이에 본관, 특수작전사령관 소장 이서현은 군 통수권자의 위임을 받아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그녀의 목소리에 연병장의 모든 병사들이 저도 모르게 차렷 자세를 취했다. 전 대령 박태극을 직권남용, 횡령, 가혹행위 그리고 군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킨 죄목으로 현시간부로 긴급 체포한다. 그에게는 군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것이다. 또한 그의 부패를 돕거나 묵인한 모든 관련자들 역시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색출하여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을 이 자리에서 엄명한다. 그녀의 선언이 끝나자 헌병들은 그의 팔을 등 뒤로 꺾어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철컥 하는 금속성 소음. 그 소리는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됨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박태극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헌병들에게 개처럼 끌려 자신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왕처럼 군림했던 그 단상 아래로 치욕스럽게 내려왔다. 그는 끌려가는 내내 단 한 번도 고개를 들지 못했다. 수천 명의 병사들은 그 모든 광경을 숨죽인 채 지켜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통쾌함이나 환호성 대신 엄숙하고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그들은 한 폭군의 몰락과 함께 자신들을 짓눌렀던 거대한 공포의 시대가 그리고 그 공포의 침묵으로 동조했던 자신들의 비겁했던 과거가 함께 끝나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독사의 왕국은 그렇게 완벽하게 그리고 허무하게 멸망했다. 그 왕국이 서 있던 자리에는 이제 새로운 질서와 희망의 씨앗이 뿌려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거대한 군대나 압도적인 화력이 아니었다. 그것은 불의에 굴복하지 않았던 한 명의 군인, 그녀의 지혜와 용기, 그리고 올곧은 인품이었다. 폭군이 사라진 연병장. 하지만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다. 병사들은 아직도 방금 전 목격한 거대한 심판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짓누르던 공포에서 해방되었지만 동시에 자신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과 혼란에 빠져 있었다. 이 새로운 지휘관은 과연 박태극과는 다른 사람일까?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폭군이 될 것인가? 모두의 시선이 단상 위에 홀로 서 있는 이서현 소장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올 다음 말이
이 부대의 운명을 그리고 그들 각자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터였다. 이서현은 잠시 동안 말없이 연병장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이제 더 이상 심판관의 날카로운 시선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상처 입은 아이들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그것과도 같은 따뜻하고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았다. 모두가 승리자의 웅변이나 새로운 지휘관의 위험 있는 연설을 기대했다. 하지만 그녀의 입에서 나온 것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너무나도 평범하고 진솔한 말들이었다. 많이 놀랐을 거다. 그녀의 첫 마디였다. 그리고 무서웠겠지. 지난 몇 년간 혹은 몇 달간 이곳에서 너희들이 겪었을 고통과 굴욕 그리고 절망을 나는 오늘에서야 비로소 마주하게 되었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소장이 일개 병사들 앞에서 사과를 한 것이다. 연병장 전체가 술렁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다. 장군이라는 존재는 언제나 하늘 위에 군림하며 명령만 하는 존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녀는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의 고통에 대해 사과하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고개를 들었다. 나는 여러분에게 거창한 약속을 하지는 않겠다. 대신 오늘 이 자리에서 3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나의 모든 명예를 걸고 이것을 지킬 것을 맹세하겠다. 그녀는 손가락 하나를 폈다. 첫째, 이 순간부로 독사여단은 오직 실력만으로 평가받는 부대가 될 것이다. 여러분의 집안 배경이나 학력 혹은 지휘관과의 개인적인 친분은 그 어떤 영향력도 갖지 못할 것이다. 땀 흘려 노력하는 자가 존중받고 능력을 갖춘 자가 인정받는 당연하지만 지켜지지 않았던 그 원칙을 내가 바로 세우겠다. 그녀는 2번째 손가락을 폈다. 둘째, 여러분의 인품은 여러분의 계급보다 위에 있을 것이다. 상급자는 부하의 인격을 존중하고 부하는 상급자의 리더십을 신뢰하는 군대를 만들 것이다. 그 어떤 형태의 폭언이나 폭력, 부조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이제는 침묵하지 마라. 내 사령관실 직통으로 연결되는 신문고를 설치하겠다. 그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임을 내가 약속한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3번째 손가락을 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진심이 담겨 있었다. 셋째, 나는 여러분이 이 군복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부대를 만들겠다. 여러분의 부모님과 가족들이 안심하고 여러분을 군에 보낼 수 있는 부대. 전역하는 날 이곳에서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대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다. 그녀의 연설은 화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안에는 병사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대한 힘이 있었다. 그것은 진심의 힘이었다. 얼어붙어 있던 병사들의 마음에 따뜻한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약속을 행동으로 증명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박태극의 충신들을 모두 보직해임하고 그 자리에 평판은 좋지만 줄이 없어 진급하지 못했던 젊고 유능한 장교들을 임명했다. 부패의 고리는 끊어졌고 새로운 피가 수혈되기 시작했다. 그녀의 마지막 행동은 모두를 다시 한번 놀라게 했다. 그녀는 단상에서 내려와 연병장을 가로질러 병사식당으로 향했다. 점심시간이 훌쩍 지났지만 아직 그 누구도 밥을 먹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어제 자신이 그토록 끔찍한 굴욕을 당했던 바로 그 장소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는 배식대 앞에 섰다. 그리고는 다른 병사들과 똑같이 자신의 식판에 밥과 국을 담았다. 메뉴는 어제와 같은 멀건 김칫국과 퍽퍽한 닭고기 몇 조각이었다. 그녀는 식판을 들고 빈자리를 찾아 두리번거렸다. 장교석이 텅 비어 있었지만 그녀는 그곳으로 가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가장 계급이 낮은 2등병들이 모여 앉아 있는 테이블로 향했다. 그녀가 다가가자 앉아있던 병사들이 기겁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아니다, 그냥 앉아라. 그녀는 부드럽게 웃으며 그들의 어깨를 눌러 자리에 앉혔다. 그리고는 그들 옆에 빈자리에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고 앉았다. 나도 배가 고파서 같이 좀 먹자. 그녀는 그렇게 수많은 이등병들 사이에 섞여 그들과 똑같은 음식을 똑같은 눈높이에서 먹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무도 감히 숟가락을 들지 못했다. 어색하고 불편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이서현이 먼저 옆자리의 병사에게 말을 걸었다. 이 김치 우리 어머니가 끓여주신 것보다 더 맛있는 것 같은데 자네 생각은 어떤가? 그녀의 소박한 농담에 병사들의 얼굴에서 딱딱했던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다. 누군가 용기를 내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사령관님 어머님 김치찌개가 훨씬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대답에 테이블 여기저기서 작은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웃음은 전염병처럼 번져나갔다. 굳게 닫혀있던 병사들의 입이 하나 둘씩 열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의 고향 이야기를 하고 여자친구 이야기를 하고 미래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식당을 지배하던 죽음의 침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대신 그 자리에는 사람 사는 온기와 건강한 웃음소리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가득 채워지고 있었다. 이서현은 숟가락으로 밥을 뜨며 그 모든 풍경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가에는 진심으로 행복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폭군의 식사는 끝났다. 이제 모두가 함께하는 평등하고 따뜻한 식사가 막 시작되고 있었다. 진정한 개혁은 그렇게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조용히 그리고 위대하게 시작되고 있었다. 폭군의 식사는 끝났습니다. 그의 식탁은 권력과 공포로 차려진 외로운 만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평등과 존중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식사가, 따뜻한 온기가 가득한 새로운 식사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소장 이서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증명합니다. 진정한 권력은 번쩍이는 어깨 위의 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은 본질을 꿰뚫는 날카로운 지혜와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 강철 같은 용기, 그리고 언제나 올바름의 편에 서고자 하는 뜨거운 심장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한 명의 위대한 리더는 다른 사람을 자신의 발밑에 무릎 꿇게 만드는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무너진 자들의 곁으로 다가가 그들의 어깨를 부축하여 함께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박태극은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부하들을 짓밟고 모욕하고 그들의 영혼을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이서연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 가장 평범한 병사들과 눈을 맞추고 그들과 똑같은 밥을 먹으며 무너졌던 그들의 자존심을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휘관의 모습이며 우리가 따라야 할 리더의 표상일 것입니다. 독사 여단을 뒤덮었던 길고 긴 어둠은 거쳤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는 새로운 희망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거대한 전쟁이나 혁명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그러나 단호하게 옳지 않은 것에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었던 한 사람의 용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서현 소장이 준비했던 3가지 시험 중 어떤 시험이 가장 인상 깊으셨습니까? 지혜, 용기, 그리고 인품.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진정한 지휘관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깊이 있고 날카로운 생각을 아래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조금 더 정의로운 곳으로 만드는 또 다른 형태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도 지혜와 인품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선한 의지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굳게 믿으신다면 저희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지지는 저희가 더 통쾌하고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께 보답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더 짜릿한 사이다와 함께 돌아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